도지사 선거 전에 들어오면서 예비선거 단계부터 또 더 거슬러 올라가서 준비 단계부터 정말 제가 제 이름 석자를 걸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 누구도 비방하거나 네거티브 전혀 하지 않고 이날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는 게 다는 아니겠지만 젊은 놈이 참 깔끔하다, 잘한다, 깔끔하다 소리를 많이 듣고 왔습니다. 참으로 아쉬운 순간이 왔습니다. 제 스스로 전혀 의도하지 않았고 원하지 않았던 어느 순간에 검찰의 선관위에서 수사 의뢰를 했다라는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이 과정이 너무나 서글프고 왜 이렇게까지 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전혀 의도치 않게 어느 한 사람은 참이고 어느 한 사람은 거짓이냐 이렇게 돼 있어서 이미 이제 한 분께서는 전혀 사실무근이다 라고 해결을 하셨고, 그러면 그 반대편에 있는 저는 마치 제가 그동안 이 일이 생기고 나서 노코멘트 침묵으로 일관하게 오다 보니까 마치 제가 무슨 하자가 있거나 죄가 있느냐, 그렇게 또 어제 같은 경우도 이 유권자분들 우편 분류하는 데 인사를 갔습니다. 거기에서도 왜 너 그 입 다물고 있느냐, 뭐 잘못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 수도 없이 유권자분들, 지지자분들 하시는 말씀, 굉장히 오랜 시간, 이게 짧은 시간이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오랜 시간 많은 인내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상하게 그동안의 사정을 밝히고 어느 것이 참이고 어느 것이 거짓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 시간 이후에 더 이상 저 같은 젊은 도전자가 타파하고자 한 구시대 낡은 정치, 후퇴 정치에 대해서 진흙탕으로 가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측근이라는 분이 신용환에게 정무부지사를 제의했다가 신용환이가 거절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후환을 의미한다. 등등의 글이 써져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초지일관 지금까지 결자 해지하시라는 말씀만 드려왔습니다. 그 전 과정을, 그 앞의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이 세종경제 뉴스에 나온 그 전과 후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박 부모님하고 연락해볼게요. 뭐 편하게 해봐라 했습니다. 그래서 박 부모님 댁 근처에 호프집에서 셋이 같이 만났습니다. 단 한마디도 정치 얘기, 어떤 이런 단일화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제가 살아온 이야기들 했습니다. 정치 얘기라고 하면 제가 왜 탈당을 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놀라면서 신 후보가 그런 줄 알았으면 미리 얘기했더라면 본인은 출마를 안 했을 것인데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지고 난 뒤에는 그 진정성은 저한테는 퀘스천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양측에서 그 직전에 양측에서 한 명씩 정권을 가진 분을 내보내서 한번 협의를 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측은 이제까지 단일화에 관해서는 단 한 분하고만 대화를 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진짜 호프 한 잔 반을 하고 그냥 헤어졌습니다. 살아온 얘기들 하고 왜 탈당했는지 정도의 아주 가벼운 이야기들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 첫 번째 만남을 저는 완벽히 비밀로 서로 하자 그래서 비밀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박 후보님 측에서 그 첫 번째 만난 이야기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두 번째 만남 5월 17일입니다. 5월 17일 일식당입니다. 동평동에 있는 일식당에서, 이것도 그 룸도 아니고 커튼으로 채워진 조그만 좌석입니다. 거기에서 박 후보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경제통이니까 경제를 맡아서. 네? 제가 경제 뭘 맡아요? 경제부지사를 맡아서
공제를 해주고 2등, 3등이 합쳐서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겠다. 제가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이기십니까? 저는 이렇게 해서 이기겠습니다. 만약에 저로 고향 후배 한번 화끈하게 밀어주신다면 저는 반려대, 비관료, 70대 대 40대 뭐 등등등등 젊은이들 뭐 등등 하면서 이렇게 이기겠습니다. 논리적으로 저를 한번 설득해 보세요. 하나도 설득은 없었고 그냥 신 후보가 이렇게 해서 단일화해서 경제부지사 맡아서 도와주면 이기겠다. 그 말을 여러 차례 반복이 됩니다. 용어는 경제부지사, 정무부지사가 혼용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거꾸로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고향 후배 생각해서 꼭 한번 사다리를 놔주시면 감사드리겠다라는 말. 하루 지나서 제가 이 말 한번 안 하고 가면 후회할지도 모르겠다. 혹시나 집 앞에 찾아가서 제가 제 진심을 다 이 말씀드리고 전심전력을 다하면 혹시라도 이분께서 마음을 열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그 중간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내가 양보할 거 있으면 양보를 해야지 이런 말씀도 뉘앙스가 있으셨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가 진정 어린 호소를 드린다면 혹시나 고향 후배를 위해서 일을 한번 터주실지도 모르겠다. 제가 그 대각포로 찾아뵀습니다. 이틀 후에 17일 다음 19일 날. 그리고 그 앞에 오송에 있는 커피숍에서 그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선배님께서 이렇게 주셔서 제가 제 속마음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화끈하게 고향 후배에게 한번 기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이끌어 주십시오. 근데 똑같은 게 이제 반복이 됐습니다. 평행선에서 신 후보가 경제부지사를 맡아서 중국을 이끌어 같이 해서 나가면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그날도 똑같이 또 제가 논거를 한번 이긴다는 논거를 한번 제시해 주십시오 했습니다. 역시 없었습니다. 그리고 큰 집 작은 집 논이 반복이 됩니다. 큰 집과 작은 집, 그러니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아마 그런 식으로 이제 주변에서 많이 말씀들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2번, 후배랑 같이 해서 한 번, 총 3번을 만났습니다. 하나 묻고 싶습니다. 경제부지사, 정무부지사 어떤 이름이 됐든 둘이 담판을 통한 단일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둘이 같이 계속 한 사람이 사퇴를 안 하고 계속하는 그런 단일화가 있습니까? 사퇴를 전제로 했다 말았다가 그분께서 생각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과연 엊그제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 하신 것 같은데 거기서 사실무근이다 하신 내용이 과연 어떤 기준으로 하신 것인지 제가 거꾸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본인은 분명히 너 이렇게 해서 사퇴해라, 너 경제부지사 줄 테니까 사퇴하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죠. 그러나 제가 논리적으로 한번 여쭙겠습니다. 둘이 담판을 통해서 너 경제부지사 줄게. 뭡니까 그러면? 둘이 끝까지 그러면 가고 경제부지사 줍니까? 이런 논리적인 부분이 아니라 말장난처럼 이분께서 경제 후보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 내가 사퇴로 전제로 말한 건 아니잖아.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무근이라고 딱 27일 날 답변이 세게 나가면서 28일 날 다시 만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자꾸 막으십니까? 왜 점점 저를 자꾸 끌어들이십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점점 진흙탕으로 가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수많은 지지자들이 전화합니다. 저희 캠프에 전화하고 노당에 전화합니다. 왜 신용환이는 입 다물고 뉴스는 이렇게 양비론처럼 나오는데 그럼 신용환이가 뭐 하자 있는 거 아니냐. 제가 도당에 요청을 드립니다. 아무 답변도 하지 마시고 이거는 저한테 맡겨주세요. 팩트를 아는 건 저니까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그리고 28일 날 다시 제가 박 후보님께 말씀드립니다. 결자 해지하십시오. 제가 서글프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저는 어느 순간에 자기 방어를 하고 앉아 있어야 될까? 무엇 때문에? 제가 제 입으로 까불러서 제가 떠들고 돌아다녀서 비밀을 제가 오픈하고 그 뒤로 계속 여러분들께 까불르고 다녀서 했다 그러면 저도 할 말이 없겠습니다. 청원
당협위원장을 저한테 물려주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제가 오마이 갓했습니다. 그 함께 만났던 후배에게도 제가 전화를 걸어서 얘기했습니다. 야, 나는 바른미래당이야. 당협을 저한테 무슨 재주로 물려줍니까? 그러면 또 하나, 당협위원장께서 물려주고 싶다고 물려집니까? 누가 당협위원장을 임명합니까? 일반 삼척공자도 상식만 있으면 그걸 조건으로 걸 수 없죠. 예를 들어 제가 한국당 소속으로 있다고 해도 그건 조건으로 걸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당협은 본인이 주고 싶다고 주는 게 아니니까요. 예를 들어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가 바뀌고 주도 세력이 바뀌었을 때 또 본인이 살아남는다는 보장도 없는데, 근데 저는 지금 더군다나 바른미래당 소속인데 저한테 청원당협을 무슨 재주로 줍니까? 그럼 세 번째, 아마 이제 법률가의 조력을 많이 받고 이렇게 하시는 것, 그 뒤에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오히려 이런 말씀까지 드렸어요. 다 오픈하고 법률가의 조력을 받으신 다음에 솔루션을 갖고 결자이지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랬냐면 이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다 오픈하고 상의를 안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불리한 건 빼고 아마 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이게 뭐 처음에 제가 처벌받는다는 줄 알고 저희 고문 변호사님 15년 이상을 저희 집일까지 다 보는 대표 변호사 형님께 급히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때 토요일인가 그랬는데 행성에 여행을 가 계시는데 급하게 법조문과 판례를 찾아서 저한테 보내주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엄청나게 진짜 높은 처벌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대표 변호사, 그 다음에 다른 로펌의 또 한 후배 변호사랑 저한테 해준 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미 일이 터진 거다. 이미 대외적으로 오픈된 거니까 터진 거다. 그러면 지금부터 너는 무조건 진실만 말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실만 말하겠다라고 속으로 생각을 하고 결자이지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던 거지. 30날 저녁에 만난 겁니다. 내일이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미 그때 언론은 둘 중에 누구 하나는 참이고 그러시다. 이미 그렇게 구조가 그렇게 가버렸죠. 왜냐하면 여기서 사실무근이라고 계속 냈으니까. 그 상태에서도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결자이지 하십시오. 그냥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면서 여기 페이퍼에 드렸습니다만 진정어린 사과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기자님들 앞에서, 도민 여러분 앞에서 한번 사과를 하신다면 그에 따른 반응들이 있을 거 아니냐, 그에 따라서 어떤 추후적인 뭐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아침 9시에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7시, 한 8시 좀 안 돼서 그 기자회견 초안이 저한테 온 게 있습니다. 컵장짜리 초안의 세 번째 장에는 일부 진정어리다고 말하기는 못하지만 저에게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저의 측근이라는 인물에 의해 야기된 일련의 논란으로 신용한 후보와 바른미래당이 상처를 입었다면 이 또한 저의 불찰입니다. 의연하고 신중하게 대처해준 신용한 후보에게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전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처음부터 초지일관 처벌, 제가 왜 처벌을 받아요? 제가 뭘 어떻게 했어요? 저희가. 그럼 본인들이 처음에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그게 과장이 있었다거나 그 사람을 우리가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약간 허풍을 떨었다든지 뭐 어떻게 가든 그건 본인 캠프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저를 끌어들일 게 아니라 본인들이 했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랬다가 여기 기자회견 하실 때 이 문구가 없어졌습니다.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받은 이메일로 받은 기자회견문에는 이게 없습니다. 아무리 정치가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해득실을 따진다 해도 내가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낀다. 이제 더 이상 박형국 후보님 선배님으로서 존경하는 선배로 가기는 내가 어렵다. 어젯밤에 그건 뭐냐 그러고 어젯밤에 3명이서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전날 밤에 사과를 하라 말라 한 적 없습니다.
혹시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면 그 뒤에 반응이 뭔가 있겠죠. 그럼 이걸 저한테 미리 보내온 건 뭡니까? 여러분들의 상식에 맡기겠습니다. 누가 거짓이고 누가 참인지 여러분들의 상식적인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노코멘트를 하고 있다 제가 죽게 생겼습니다.